그러면 오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포항공대 김무환 교수님께서 원자력 안전 규제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무환 교수님은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도 포항공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김무환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배가 받은 김무환입니다.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신 교수님과 그 정책센터 여러분 그리고 비지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 드릴 말씀의 한 70~80%는 먼저 다 해주신 이현철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조정아 국장님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무척 재미있는 주제고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지금의 사태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돌아보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소개받은 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이현철 선생님 모시고 퀸스 원장을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자기 반성부터 좀 해보자.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어디 가서 했던 이야기를 다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났나 그러면 정말 사기치고 형편없이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 말했던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제가 3년 동안 일할 때 밑그림을 굉장히 못 갈아놨었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10분 이상을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그리고 지금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킹스는 1981년에 뉴클리어 세이프티 센터로 캐리의 한 조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4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90년도에 독립기관으로서 이제 스탠드 언론하는 그런 오거니제이션이 됐습니다. 이 파일은 새로 만들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그때 걸 한 대도 안 변하십시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그래서 아마 조금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이 있을 텐데 저거 바뀐 거 왜 몰라 그러실 텐데 죄송하지만 딱 10년으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2014년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킹스가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요. 저기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지킨다 이런 말 없습니다. 퍼블릭 헬스와 인바이러먼트를 포텐셜 레디에이션 해저드로부터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킹스가 원자력 발전소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킹스 사람들한테 처음 가르치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퍼블릭 헬스하고 인바이러먼트가 더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리어 세이프티 워치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죠. 이 자료는 제가 킹스 신입사원 입사해서 들어오면은 강연하는 첫 번째 자료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 3월에 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NSSC가 11년 10월 그러니까 7개월 뒤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안전성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썼죠. TMI 때 우리가 인적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 인포가 설립됐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인적 오류와 설계 오류에 대한 이야기 완화 설립됐고 안전문화 이슈가 이때 제기가 됐고 안전문화라는 이슈가 아마 이때 처음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부터 우리가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일본의 예를 들어서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쯤 돌아가시면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규제 기간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중대사고가 TMI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대사고를 고려한 설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대한 거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이슈가 그때가 제기가 됩니다. 결국은 안전 문화, 조직 문화, 그다음에 규제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규제 기관에 대한 엄청난 많은 불만이라든가 그 산업체 쪽에서요. 그런 것들이 저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를 살짝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NSC가 창립이 됐고 이제 됐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separation of promotion and regulation. 사실 그 전에 우리는 프로모션과 레귤레이션이 한 부처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은 편한 게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맞는 프로시디어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 때부터 이제 딱 분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분리된 상태로 평행선으로 왔으면 또 그렇게 많은 그 불만이 쌓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퍼레이션이 딱 되면 그 다음은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쫙 벌어지면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극단적으로 벌어져 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업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근본적 책임, 규제자는 대중과 환경의 안전을 보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IAEA 수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문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수금 받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애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우리 애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아빠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면 누가 최종 책임자야? 그래서 야 네가 무슨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냐? 되게 너 뭐 생각을 많이 하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신문에 났어. 그런 걸 지적받았다고.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우리가 안전이가 근본적인 책임은 사업자입니다. 규제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죠.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불만이에요. 원자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 안전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시험 받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썼는데 그때 받은 부품이 다 안전하다고 받은 게 문제가 생겨갖고 사고 난다고 검사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엘리베이터 검사에 열심히 돈 내고 받아도 엘리베이터 검사하는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 문제를 사회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디까지 그 영역이냐라는 게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만으로 존재하고 있고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규제자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는 걸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지는 않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 논쟁부터 이야기할 때부터 사실은 약간의 괴리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NSSC는 뭐고 킴스는 뭐냐. 제 기억에 그 3년 동안 어디 가서 외국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물었어요.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NSS의 역할은 뭐고 킴스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냈던 말은 이런 말들이죠. Government official이다. 킴스는 focus on technical aspect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숫자는 2014년 숫자입니다. NSSC는 legal authority고 킴스는 technical authority다. 요즘은 이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uthority라는 말을 킴스가 쓰는 게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면. 그러나 이때는 legal authority, technical authority를 네. 요즘은 아마 technical 뭐죠? export organ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export의 디시전은 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리갈 오소리티라는 것은 법적인 어떤 오소리티가 있다는 건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소리티를 갖다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오소리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이 조직의 구조 자체에서 상당히 책임성과
그 이해 자체가 모호한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뉴클리어 인더스트리아 NSSC와 킨스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라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킨스에 계신 분들 이거 아직 유효하나요? IRS 수검할 때 저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이 어때요? 그분은 안 했죠. 하여튼 이제 그때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는데 당연하다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인도도 반응하고 이쪽으로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리걸 서류는 다 저쪽으로 내는데 테크니컬 서류는 다 절로 내요. 그러면 리걸 서류와 테크니컬 서류가 서로 그 어떤 관계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상당한 에러 쪽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의 흐름도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NSS이 설립되고 나서 그냥 국민의 우려가 좀 다운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12년에 딱 그 다음에 들어자마자 딱 1년 뒤에 후쿠시마 사고 나서 정전 은폐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 서류 위조가 12년 12월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저 빨간 거 두 개를 왜 저렇게 빨갛게 칠해놨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 당사자가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그러는데 저 신뢰를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저 빨간 거 첫 번째는 13년 1월 4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강창수 선생님이 쓰러지셨죠. 강창수 위원장. 그 다음에 한 거는 우리 박윤은 여기 원장님이 그때 사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두 개로 NSSC랑 킨스의 수장들이 다 6개월 사이에 그냥 다 풍지박산이에요. 저거 굉장히 아픈 났어요. 비정기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오고 그런 규제기관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쌓이게 되는데 요즘 우리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죠.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옛날 돌아보면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때 레귤러터리 프린시플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과성, 신뢰성. 아,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대로 하고 있냐 이거. 우리 정말 인디펜던트 하냐? 오늘도 우리 정치적 상황, 고려사항이 이렇게 돼서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합니다. 그건 독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를 밑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놓은 거다. 10년 뒤에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한번 뒤비춰보면 얼마나 오픈리스하고 공개야 우리 잘 하죠. 근데 얼마나 명확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에피션트하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짬짬이는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레귤러터리 프린시플에 분명히 에피션트하라고 돼 있어요. 에피션트하고 얼마나 에피션트했는지 고민을 해봐요. 얼마나 릴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자료인데 빨간 줄은 제가 요번에 썼습니다. Independent comes from ethics, professionalism, objectiveness, and safety culture. 우리는 저거를 다 만족시키고 있냐. 그 다음에 레들이 understood 돼야 되고, 그 다음에 easily applied 돼야 되고, minimize license, easy trial, and error caused by the ambiguity. 저게 얼마나 충실하고 있냐. constant self-improvement 하고 있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컨스턴트 셀프 임프루먼트를 할 여유를 주고 있냐, 시간을 주고 있냐, 얼마나 잡일에 많이 노출되고 그거 하게 만들고 있냐. 저는 컨스턴트 셀프 임프루먼트를 할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은 저희 선배들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Based on technical and professional judgment를 하고 있냐? 거기에 방해가 될 어떠한 요소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 수명 연장도 좋고 RIR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매 시간 우리의 근본 철학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인원과 재원을 주고 있느냐부터 우리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다 썼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Be a challenger, be a team, be a trustee, be a leader. 좋은데 과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서는 굉장히 저는 어려움이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서 굉장히 우리 SMR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챌린저들이야. 최근에 지난 2, 3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들을 때마다 과연 팀이냐? 개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have a strong safety culture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safety culture를 이해하고 safety culture의 베이스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도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고쳐졌다는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상 오류 발생 시 처벌 문책이 두려우니까 부실한 보고 은폐 오류 발생 파악 안 되고 알지 못하는 사항 개선 못하고 반복적으로 오류 발생합니다. 과연 누가 잘못입니까? 이 패턴이 저는 죄송하지만 금년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가야 되는 건 저쪽에 있죠. 오류 보고의 장려, 조직 내 취약 찾아내보고 저렇게 해도 무엇이 왜 일어나는지 내식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라인에 많은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 이현철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니어미스 사항 다 제대로 보고해가지고 그거 분석해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니어미스 사항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듣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10년 동안 하나도 못 넘어갔는데 왜 그런가? 결국은 저런 큰 그림보다는 작은 사항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썼던 것들입니다. 한국적 위험사회의 배경엔 저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후쿠시마 사고의 많은 포션이 일본의 세이프티 컬처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이프티 컬처에서는 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저런 거를 배경으로 우리의 규제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미국과 다른 게 뭡니까? 서양과 다른 게 뭡니까? 왜? 우리의 세이프티 컬처는 다르면 우리의 규제도 바뀌어야죠. 지금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트리트먼트가 서양인들의 구조에 맞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의 혈관의 모양도 한국 사람은 다르고 약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는 건데 우리 규제에서는 우리 적어도 세이프티 기계가 아닌 세이프티 컬처에서는 저런
다른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난 10년 동안에 개선해 왔냐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전문화에 대해서 우리 그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휴먼 에러 이즈 이네비터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는데 그동안에 했던 거를 10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좀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항상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리액티브 앤드 인포스 하는 주제에서부터 프로액티브 앤드 인플루언스로, 불합격 사건 조치 후 예측과 사전 대응으로, 개별 전문 사항에서 종합 분석과 빅피처로, 뭐 알아야지 이종에 들어갈 수 있죠. 기계 설비 성능에서 조직 시스템 문화로 바꿔야 된다고 참 수십 번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10년 동안에 얼마나 됐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그 초성을 못 갈아놓고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라고 저는 딱 10년 뒤입니다. 2014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뭐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됐죠. 그 미국도 얼마 전에 이제 200기가와트 더 증설하겠다, 그래서 3배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상 좋은 그 국제적 환경, 정책적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세계적인 분위기는 일로 흘러가고, 저는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참 몇 안 되는 공급 쪽에 저희가 끼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저는 뭐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수요도 굉장히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대형 수요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된다. 과연 지금 APR 1400이 충분한 경쟁력이 10년, 15년 뒤에도 있느냐? 아니면 그때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원자력계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나아갈 길을 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산업혁명에 의해서 AI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류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특히 포스코에서 보면 포스코가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면은 포항과 광양에 있는 그 해파를 갖다가 수소로 처리하기 위해서 생산해야 될 수소의 양이 아마 지금 APR 1400 최소한 10개, 적정하게 에스티메이션하면 15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원부 반응이 또 되게 나쁜 게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 수소환원 제출을 하려면 열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열을 집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가 최소한 APR 1400 3개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APR 1400 뭐 15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지금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시대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는 100년씩 걸렸어요. 근데 3차에서 4차까지는 26년 걸렸어요. 5차 26년 안 걸릴 수 있어요. 왜? AI가 나와서 사람 뭐 수십 백만보다 더 빨리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라이프타임 일하는 시간이 3, 40년이라고 하면 이제는 에브리바디 다 혁명을 한 번씩 거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계속적으로 교육받지 않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체제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원자력계의 그 움직임은 이런 시대에 보면서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늦대는 거예요. 특히 규제 분야에서나 뭐 이런 뭐를 이야기할까 하면 이런 시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원자력 산업의 특징은 종합 엔지니어링인데, 진입이 어렵지만 진입 이후에는 비교적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건설을 위한 대부분이 독점적 산업이고, SMR 개발의 여러 회사가 외국 개발 회사에 참여하는 아마
또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외국 그 SMR 개발에 많이 참여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재밌게 그 SMR 개발에 딴 나라랑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확실히 우리 하나 변할 거는 독점적 수요자 한수원에서부터 이제 국외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여건 변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고역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여건 변화에서 규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여태까지는 독점적이었어요. 한수원, 그 다음에 규제기관, 그 다음에 한수원 밑에 쭉 두산주공부터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러한 스트럭처에서 이제는 한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원자력 규제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고 외국과에서도 필요로 하고 엄청나게 멀티 유저가 될 경우에 과연 규제기관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SMR 개발을 해서 국내 기업이 왜 외국 회사에만 투자하냐? 제가 한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딱 한 번. 그랬더니 그분 대답은 이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돈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회사 따로 만드시고 하시죠. 그러면 사실 정책에 대한 문제는, 한국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약간 해소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과연 국내 원자력 연구비 설계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한국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도 스스로 그런 새 노용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국내 인허가 지원에 따른 개발 활성 시기에 대한 불신, 저것도 꽤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문제도 국내 투자를 꺼리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형 펀딩을 통해서 국내 연구개발 투자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이제 투자 위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제도나 그다음에 정부와 투자기관의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내 인력 수급에 대한 불신. 왜냐하면 하도 이제 원자력 때문에 문정부 시절에 이제 국내 인력이 끊겼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계속 제가 저 58년생인데 저희 100만 명 이상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대학 83만 명 갔습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에 이끌고 나가는 우수한 인재는 상위 10%라고 쳐봅시다.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비율이니까 상위 10%라고 한번 쳐보면 1970년대에는 고3 졸업생이 83만이었고요. 그 중에 10%가 그 공대나 이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왔다 그러면 8만 3천 명 중에 이과가 0.6, 그리고 우리 그 10% 중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의대 정도? 의대에서도 일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4만 7,800명이 나오는데 2010년에 나온 사람은 그때 65만이었고 6만 5천으로 치면 4만 명. 올해는 4만 5천 명에서 올해는 의대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뭐 수의대 약대도 좀 빠져나가니까 한 2만 4,500명. 2040년에는 9,200명입니다. 5분의 1로 줄어요. 이 이야기 제가 요즘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국제연구소 분들이랑 문과 쪽 국제연구소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그 대처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한참 이야기했어요. 끝나고 한 연구원이 나한테 주문을 손잡 들고 저보고 틀렸대요. 그런 대책은 하나도 필요 없고,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건 반도체, 2차 전지, 원자력,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 5개 중에 적어도 2개, 많이는 3개 정도는 정책적으로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저 인원으로는
우리나라가 절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저는 원자력 규제는 원자력 산업이죠. 필요한 최상위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반도체는 전국의 좋은 대학은 다 반도체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2차 전지 굉장히 특화된 대학들에서 특별히 따로 뽑고 있습니다. 원자력 하나도 없죠. 왜? 민간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우수한 인력이 원자력이 누가 올 거고 누가 규제할 거냐. 규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규제할 인력을 어떻게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거냐. 더구나 한수원은 지금 지방에 가 있고요. 거기에 얼마나 우수한 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 방안을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산업계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원자력 연구도 이제 기초원천기술연구에서 좀 산업생산기술연구 쪽으로 저는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미국 신형원자력 개발도 보면 정부 투자 연구비가 다 기업으로 가고 있죠. 그래야지만 몇 년 내로 망하든 만들어내든 하니까요. 그다음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그 연구재단 같은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산업체가 프로젝트를 주면 매칭 펀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산업체가 선택하면 대학에 거의 1.5배를 매칭을 해줍니다. 필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산업체 위주로 셀렉션을 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도 상업적 성공과 연결시켜서 평가를 해야 돼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소유권도 좀 정부가 챙기는 것보다는 산업체가 잘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수요자도 민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포스코가 아까 말했지만 1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 중에 수소는 다 외국에서, 중국에서 HCGR로 생산한 수소 갖고 오고, 뭐 호주에서 태양열로 생산한 수소를 갖고 와도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자기가 내부에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삼성도 계속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도 다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래요. 이제는 멀티유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발 이제 한 곳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단 원자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수원이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 운영태로 보고는 전부 위탁 운영해도 됩니다. 단 펀드는 돈 자체는 어떤 기업이 투자해서 만들고 거기서 나온 전기는 전부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서 쓰고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논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그래요.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주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태양열 풍력에 투자한 사람이 수십만 명인 거예요. 원자력에 투자한 사람 몇 명입니까? 우리가? 원자력이 그렇게 싸고 경제적이면 원자력이 그렇게 싸고 경제적인 걸 갖다가 투자한 국민들한테 돌려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원자력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지자체나 민간 산업체가 유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면요. SMR 등 새로운 노형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고요. 기존 대형 원전의 규제 선진화가 정말 필요하죠. 오늘 아마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실 테니까 잘 들어보고 저도 같이 생각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AI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가. 또 대규모의 기상이변에 따른 기준 변경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거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 들어온 해킹 등 새로운 공격에 대한 시큐리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그냥 해볼 수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규제에 그럼 저런 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아마 저기 자율주행차 기차 앞에서 쓴 거 저 이야기 뭐 몇 달 전에 나왔었죠. 새로운 기술 이용에 따른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보급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사회 전반에 걸친 소통 부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규제자의 새로운 기술 및 수요에 따른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도록 해줄 거냐? 정말 해줄 의지가 있느냐? 저거 안 하면 규제기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거죠. 지금 막 에너지 공급을 억누르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떤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빨리 인허가 해주라고 난리치고 항상 그래왔죠. 그랬을 때 정말 위험해지기 쉽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번에 다른 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 입장에서는 언제 자율주행차를 허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확률이 10⁻6 원자력계 제일 좋아하는 숫자죠. 자동차 사고 확률이 100만 분의 1 되면 허가해줘도 되나요? 사람 일이 3이라고 잘못 쳤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올 정도가 되면 되나요? 근데 적어도 약간 위크 포인트가 있는 게 잔사고는 잘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큰 사고는 낼 수 있거든요. AI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보다 그럼 사상자가 적으면 이거로 바꿔야 되냐? 근데 사람은 이거 아니죠. 현재 사고 확률 제로를 요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거야? 근데 자동차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운전 원자로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준을 어디에 두실까요? AI를 이야기하면 규제 쪽에서는 자꾸 AI를 써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가 AI를 써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인허가를 할 거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리리즈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데 저도 100% 동감입니다. 같이 만들어 가도 한 발이라도 빨리 산업체가 그거를 정하기 전에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규제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니네가 정하면 그때 심사할게.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원칙에서 심사할 때는 미리 이야기해요.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우리 내부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두고두고 나중에 욕먹을 일이 준비 안 하고. 그래서 AI에 대한 규제 입장에 대한 정책 확립, AI를 이용한 결과물이 인허가에 이용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 신뢰를 어떻게 증명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곧 온다.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온다. 물론 규제가 준비하는 딴 나라보다 훨씬 늦게 적용되겠죠. 그러나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람이 너무너무 없다고 그랬죠. 사람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학생 1인당 13,000불, 중학교 학생당 15,000불, 고등학교 학생당 19,200불을 쓰는데 대학교에서는 12,000불 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제대로 회사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넌센스. 고등학생은 우리가 19,000불인데 전 세계 어디보다도 높습니다. 미국도 16,700불. 대학은 우리가 12,000불인데 어느 대학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정말 작습니다. 미국은 36,000불. 이러고도 대학 등록금 15년간 동결하고 있고 대학에서 나오는 퀄리티는 형편없어지고 심지어 지방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에서 빌려갖고 실습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것까지 우리 오늘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나온 대학생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12,000불짜리 교육을 어떻게 현대화하겠습니까? 제발 고민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민족.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왼쪽 그림 보시면은 아마 뭐 기차나 식당에서 잘 보실 거예요. 요만한 애들 다 부모들이 태블릿 펴주고 만화 영화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부모랑 소통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연인끼리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오죽했으면 몇 년 전 일이지만은 식사 시간만큼 핸드폰 없이 밥 먹으면 밥값 깎아주게 돼요. 밥값 깎아준다고 공부했어요. 저 시간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랑 커뮤니케이션 없고 나이 들어서도 저거 하고 뉴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 뉴스만 보고 신문하고 텔레비 보는 학생을 찾으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요 0%. 왜? 자기 쪽 유튜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게 없어요. 친구들하고 놀 때만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그 외에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지금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떠한 교육도 안 받아요. 그룹으로 디스커션하고 거기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이렇게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거예요.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요즘 이거 잘 싱가포르의 저기 NTU 저기 굉장히 유명한 건물에 있는 방이신데 어디 가나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서 디스커션하고 자기네들이 프리젠테이션 하면 스크린에 띄우고 같이 거기서 체질에 그거 하고 대부분 이런 강의는 시험이 없습니다. 중간고사, 중기말고사. 자기네들이 디스커션 하는 게 다 녹음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다 녹음되고 거기서 키워드가 뭐고 어시스트하는 워드가 뭐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는 시간의 비율은 얼마고 이게 다 측정이 되고 분석이 돼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학점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교수도 점수 매겨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교수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타임쉐어링 퍼센테이지는 30%. 그러니까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30% 정도만 강의하고 평가하고 하고 70%는 학생들이 디스커션하고 요즘은 대부분 이런 교육법을 써서 최적의 그 아웃풋들을 만들어내고 애들한테 최적의 그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정이나 이런 데서 다 소통도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회에서 됐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교육으로 애들이 그래도 됐는데 요즘은 밖에서 워낙 소통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격한 새로운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한데도 시간이 없다. 새로운 노동 개발에 대한 규제의 학습이 분명히 필요한데 얼마나 시키고 얼마나 기회를 주려느냐. 과제를 줬다는 거 가지고 다 만족하시는데 과제 주면은 만족할 만한 문제는 규제자가 그거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면 첫 번째는 규제적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아마 불필요한 업무 최소화등의 방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시간 1분 1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말씀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안식년 같은 것들을 이제 규제자들한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목적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강력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허가 지원으로 인한 비용이 자기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규제자들한테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셔서 아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빨리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그분들이 못해서 인허가 지연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인허가 여부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제발 SMR 규제 적게 낼 수 있도록 법도 바꾸셔야 될 거고 뭐 그다음에 국민 공방인데도 형성하셔야 될 거고요. 대형 원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은 평균 재가동하는데 14.1일이 걸렸고 2023년에 중국은 2.1일이라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중국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중국 따라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이 중국의 7배가 걸린다는 건 좀 그래도 조금 답답하다. 그 문제가 뭘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통을 위한 최적 구조인가? 일개의 사업자가 다수의 규제인가? 그 다음에 기술적 상품과 절차적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가? 과연 규제는 뭔가? 기술적 배경으로서 기술적 결론은 아닌가? 거기에 얼마나 정책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지. 만약 정책적이 아니라 기술적 결정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정책적인 건 알아서 그거는 정치권에서 하는 거죠. 기술적 거를 가지고 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테크니컬 디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규제기관이 파이널리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우리가 유니크 레귤러터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유니크한 건가? 혹시 저는 이게 규제를 지연시키는 중요 원인의 하나는 아니냐?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이에 의견 불일치나 이 인포메이션 소통을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그리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리걸 어설리티 쪽에서 자꾸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는 언제든지 기술적 판단으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될 수는 없는 건가? 정책적 고려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가능한 멀어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거다. 그래서 요즘에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위기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기의 신호가 와도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동안은 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규제하는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항상 규제의 개혁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직문화, 일정, 안전문화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고민하고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요즘은 옛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맨날 규제할 때 이거 이야기하죠. 사고는 최소한의 미니멈에서 난다. 근데 물론 좋은 이야기인데 저는 홍보할 때는 보면 맥시멈을 국민들한테 얘기해요. 미니멈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안전을 홍보할 때도 미니멈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맥시멈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 국민들한테는 정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저번을 끝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윈이 했던 살아남는 종족은 변하는 종족이다. 우리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슈압이 이야기했던 옛날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패스트 피쉬가 슬로우 피쉬를 잡아먹는 거죠. 우리 빨리 변해야 됩니다. 결국 그 메시지를 좀 갖고 그래서 물론 현업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한 30% 이상을 변하는 곳에 좀 두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방진 그림 하나입니다. 이 땅콩입니다. 왜 제가 땅콩을 이걸 했냐? 땅콩은 되게 재밌어요. 맛있고 잘 자란 놈은 저렇게 두 개가 아주 균형이 있습니다. 한쪽이 크면 한쪽이 쪼그라들어요. 저는 산업과 규제가 딱 땅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크면 한쪽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원자력회가 저 땅콩처럼만 균형 있게 클 수 있다면 저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무환 교수님께서 원자력 안전 규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파노라마처럼 크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